여보, 그냥 여기 두고 가요. 며느리 설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이제 무리예요. 우리도 살아야죠. 아들 민수는 한숨만 쉬었다. 알았어. 빨리 가자.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산속 공동묘지 입구에 버려진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몸을 간신히 움직였다. 붉은 테일램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박영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아들 민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설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수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설아가 민수 귓속말로 뭔가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지만 몸은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은 들어 올릴 수도 없었고 다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원하세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돌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돌봐준다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설아는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약도 제 시간에 챙겨주고 식사도 직접 떠먹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약이에요. 하루에 3번 설아가 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머리도 멍했고 말은 더 꼬였습니다. 수? 아들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침대 옆 서랍이 열린 걸 봤습니다. 안에 서류 몇 장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재산양도 동의서, 제 이름으로 된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은행 적금, 보험금까지 전부 민수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설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신 거예요, 알죠? 설아가 서류를 주워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겼고 식사는 하루에 한 번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설아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이틀 뒤 민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저는 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그리고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차 시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민수와 설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요. 설아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저는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에 실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도 사라졌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이었고 앞에는 공동묘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왜 여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긴요. 설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이제 무리예요. 우리도 살아야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살아있어도 이제 그냥 쓰레기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설아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여보, 빨리 가요. 설아가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설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붉은 테일램프가 산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들의 죄를 밝히겠다고. 산속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제 전부였습니다. 35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민수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습니다. 손은 트고 발은 부었지만 민수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민수가 시험지를 보여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꼭 가자.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수 학원비를 대기 위해 점심도 거르고 버스비 아껴 걸어 다녔습니다. 겨울에도 장갑 없이 차가운 채소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민수 얼굴만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민수는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꼭 좋은 대학 갈게.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시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적금을 깨고 빚을 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전화 속 민수 목소리에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민수가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 하지만 용돈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집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있던 땅을 팔고 평생 모은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그 돈으로 민수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이제 효도할게. 민수의 약속을 저는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설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설아는 예쁘게 웃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수 내외가 시장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설아가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애기 키우느라 바빠. 나중에 갈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애기 키우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민수 집에 찾아갔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거실에서 설아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세요? 전화라도 하시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안하다. 손주 보고 싶어서. 손주는 지금 자고 있어요. 어머니 오시면 깰까봐 걱정이에요. 설아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1시간을 기다렸지만 손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설아가 저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민수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뇌졸중이 왔습니다. 쓰러져서 깨어났을 때 옆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날 돌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민수와 설아가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걸,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를 버릴 계획을요. 지금 이 순간 산속 공동묘지에 버려진 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고 입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오른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센티미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흙길이라 바퀴가 빠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휠체어에서 떨어지며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른팔과 오른다리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흙과 돌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무릎은 피가 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살아있어도 쓰레기잖아요.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쓰레기라고?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꼭 보여주겠다. 1시간을 기어갔습니다. 손은 피투성이가 됐고 온몸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 있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도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저는 입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119에 전화해.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공동묘지 입구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남자가 자기 옷을 벗어 제게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여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구조사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등산객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산속 공동묘지 근처에서 이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펴봤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뇌졸중 환자시고요. 누가 산에 버린 것 같은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등산객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해 주세요.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이불과 링거 주사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병실에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설아. 재산 빼앗고 산에 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종이에 적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일어난 일들, 재산양도 서류, 방에 갇혔던 일, 그리고 산에 버려진 일까지. 경찰은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내일 당장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저는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왼쪽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말은 여전히 꼬였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날랐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떠먹여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밥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문병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시죠? 그럼 손주들이 왔는데 부러웠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문병 오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을까요? 경찰이 찾고 있다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도망간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병실 불을 끄면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수만 생각했습니다. 민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 때도, 손이 트고 발이 부을 때도 민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결혼 전까지는 착했습니다. 엄마, 나 효도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수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만남도 줄었습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민수가 이미 변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민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얼굴은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추석 때 찾아갔을 때 설아의 차가운 눈빛을 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거겠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저는 버려졌습니다. 산속 공동묘지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어머니 살아있어도 쓰레기잖아요. 설아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쓰레기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일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는 젖어갔습니다. 울음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 된다는 걸까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들을 찾았나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집도 비어 있고 휴대폰도 꺼져 있어요.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경찰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또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박영남 할머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 한도윤입니다. 할머니 계좌 담당하고 있어요. 은행 지점장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됐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적금, 예금, 보험금까지 모든 게 인출돼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 맞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썼습니다. 아들이 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범죄예요. 금융사기입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은행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알리겠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돈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창밖 비가 내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제 돈을 찾고 민수와 설아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도윤이 병실을 떠난 뒤 저는 그가 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체된 날짜를 보니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날부터였습니다. 계획적이었구나. 민수와 설아는 이미 준비했던 겁니다. 저를 쓰러뜨리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요. 서류를 넘기다가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이체 날짜가 제가 산에 버려진 날 전날이었습니다. 왜 그날 이체를 멈췄을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확인했어요. 도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정지시켰어요. 할머니 계좌 전부 동결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금융사기로 신고했어요. 민수 씨 계좌도 추적 중입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민수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해외 송금을 시도했어요. 캐나다로 보내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막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캐나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민 가려던 것 같아요. 비행기 표도 예약돼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도망가려 했다는 겁니다. 제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가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막았어요. 이제 민수 씨는 어디도 못 가요.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서류에는 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할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이에요. 수익자는 민수 씨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입 날짜를 보세요. 할머니가 뇌졸중 걸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도윤의 말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계획살인이에요. 할머니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죽이려 했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약국 처방 기록이에요. 설아 씨 명의로 수면제가 대량 구매됐어요. 제가 먹었던 약이 떠올랐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에요. 설아가 매일 먹인 그 약. 저 약을 제가 먹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 약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천천히 약으로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할머니,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경찰이 곧 민수 씨를 잡을 거예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경찰이 아들 찾았대요.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나요? 간호사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인천공항이래요. 지금 체포했대요. 인천공항. 민수는 정말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며느리도 같이 잡혔대요. 설아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경찰서로 오래요. 진술 더 받아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민수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창밖은 깜깜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산에 버려졌지만 살아남았고 이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민수와 설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경찰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오르는 내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수를 만나게 됩니다. 산에 저를 버린 그 아들을요. 경찰서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곧 피의자를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꽉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정말 미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민수를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의자 박민수, 당신은 친모를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됩니다. 저는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살인미수라고 했습니다. 피의자의 아내 설아가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제가 수면제를 먹였어요. 조금씩 매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천천히 죽이면 자연사로 보일 거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잖아. 형사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보험금이 3억이었어요. 그 돈으로 캐나다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목숨이 3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제 목숨은 3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산에 버리기로 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말했잖아. 나는 반대했어. 형사가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냥 산에 두고 오자. 어차피 못 움직이잖아. 곧 죽을 거야.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통장은 내가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돈이야. 캐나다 가면 새 인생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진술하시겠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종이와 펜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팔며 아들 학비댔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적금 깨서 아들 신혼집 마련했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인지 민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진술 감사합니다. 피의자는 구속 수감됩니다. 민수가 끌려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도윤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재산 목록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시골 땅, 적금, 보험금. 제가 알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도윤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 할머니 명의인데 할머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남편분이 30년 전에 만든 계좌예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로 만든 적금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자동 이체로 30년간 쌓였어요. 도윤이 금액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잔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할머니 몰래 사두셨던 거예요. 지금 시세로 3억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총 재산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는 이 돈 존재를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이 돈은 무사합니다. 도윤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 사세요.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묵직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제게 6억은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법원에서 민수 씨 재산도 압류했어요. 할머니가 가져간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도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구속됐고 제 재산은 지켜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도 찾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이틀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여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 누나 박민정이요. 민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수 누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외동아들입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머니 첫째 딸이에요. 여자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시절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떠올렸습니다. 민정, 제가 22살 때 낳은 딸,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 어머니, 기억나시죠? 민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민정은 돌도 되기 전에 친정어머니께 맡겼습니다. 남편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아닌 애는 못 키워.
남편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정을 친정에 두고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 뒤로 40년 단 한 번도 민정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신 거.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정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민수 동생 일 들었어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저는 달라요.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왜 지금 왔나요? 민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사실은 민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사정이 좀 어려워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친딸이잖아요. 도와주셔야죠.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이모, 여기 계셨네요. 남자가 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민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모 조카 최상호예요. 이모 찾아뵈러 왔어요. 상호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카가 없습니다. 잠깐. 내가 먼저 왔어. 민정이 상호를 밀쳤습니다. 이모,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렸을 때 이모 댁에 놀러 갔었어요. 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지금 힘들어요. 병원비 좀 도와주세요. 상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 너 뭐야? 끼어들지 마.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먼저 왔는데? 상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병실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엄마예요. 이모는 우리 고모예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간호사가 둘을 내보냈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딸, 얼굴도 모르는 조카, 모두 돈 때문에 온 사람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실에 이상한 사람들 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돈 있다는 소문 났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죠? 도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도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분 믿을만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민정과 상호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 때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니 모두가 저를 찾았습니다. 친딸이라는 사람, 조카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 돈이 독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돈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제 돈은 제가 쓸 곳에 쓰겠다고,
진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이모도 아닌 그저 박영남으로 살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소개해준 변호사 김정아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사건 내용 다 파악했어요. 정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와 설아 씨 둘 다 기소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는 존속유기, 사기, 횡령, 살인미수입니다. 정아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특히 살인미수가 중요해요. 수면제 투여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정아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존속유기만 해도 징역 3년 이상이에요. 여기에 다른 혐의까지 합치면 10년은 넘을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민정 씨 건도 조치했어요. 정아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정 씨가 계속 연락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요청했어요. 친자 확인 필요하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민정 씨가 정말 할머니 딸인지 확인해야 해요.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아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상호 씨도 조사 중이에요. 조카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누가 찾아와도 제게 먼저 연락하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정아 변호사가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재산 관리, 신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신탁이요? 네, 할머니가 직접 관리하면 또 누가 노릴 수 있어요. 신탁으로 묶어두면 안전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못 쓰나요? 아니요,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면 돼요. 다만 큰 금액은 심사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할머니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아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틀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야 했습니다. 도윤과 정아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법원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정 경위가 외쳤습니다. 수갑을 찬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설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이설아. 혐의 사실 인정하십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사, 논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모를 산에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수면제로 천천히 살해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존속살해 미수에 해당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노인으로 뇌졸중 환자입니다.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3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약국 처방전, 보험 증서, 그리고 피고인들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검사, 구형 의견은 피고인 박민수, 징역 15년, 피고인 이설아, 징역 18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15년, 18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민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판사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민수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듣겠습니다. 정아 변호사가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리 써둔 글이었습니다. 정아 변호사가 대신 읽어줬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금을 깨고 땅을 팔아 아들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바닥을 기었습니다. 정아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제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진술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정아 변호사가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정아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종이에 썼습니다. 정아 변호사가 대신 읽었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노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났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재산을 버려진 노인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돕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에 버려진 할머니, 재산으로 놓인 재단 설립 예정. 저는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박영남 할머니는 6억 원의 재산 전액을 노인 복지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왼쪽 다리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입장, 민수와 설아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설아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 입장,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피고인은 친모를 산에 유기하고 재산을 편취했으며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특히 존속에 대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피고인을 위해 헌신했으나 피고인은 그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법정 경위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이설아, 설아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피고인은 시모를 독살하려 했으며 유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판사가 설아를 받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피고인 이설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우리 애는 어떡해요. 애는 누가 키워요. 설아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배상금 6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민수와 설아는 끌려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 어머니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 민수 장모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장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우리 외손주가 아직 어려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요? 장모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저도 혼자 아들 키웠습니다. 장모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렸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장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교도소 생활은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밤마다 엄마 생각해요. 엄마가 시장에서 채소 파시던 모습, 제 도시락 싸주시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우시던 모습, 다 생각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그랬을까요? 설아가 자꾸 돈 얘기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변명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마이너스 민수.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랐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설아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설아 부모가 손주를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키울게. 내 엄마 없는 동안. 손주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설아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구들도 하나씩 팔렸습니다. 민수와 설아가 모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교도소 안 민수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단체 식사, 작업, 저녁 식사, 취침. 자유는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박민수, 면회 왔다.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민수는 면회실로 갔습니다. 유리 너머에 장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는 잘 있어요. 걱정 마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뭘? 장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아는 어때요? 설아도 힘들어해. 편지도 못 쓰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용서 빌어. 그게 유일한 길이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바닥, 철창 너머 하늘. 이게 앞으로 12년간 민수의 세상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지팡이만 있으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문장은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새 집을 구해줬습니다. 경기도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때요? 조용하고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도윤이 짐을 정리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정아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 준비를 했습니다. 재단 이름 정하셨어요? 저는 종이에 썼습니다. 희망 노인 재단. 정아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재단 설립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법인 등록,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도윤과 정아 변호사가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첫 상담자 와요. 사회복지사 김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팔순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롭고 힘들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에게 버려진 이야기, 산에서 기어온 이야기, 다시 일어선 이야기. 할머니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영 씨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정기 방문 서비스, 식사 배달, 병원 동행까지 모든 걸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 자식에게 버려진 할머니, 병원비 없어 고민하는 어르신들. 저는 모두를 도왔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분들은 받지 않길 바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1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방송 촬영 있어요.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재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촬영팀이 재단에 왔습니다. 박영남 할머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할머니, 재단 만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분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말은 여전히 더뎠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재단 운영하며 힘든 점은 없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드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민수는 제 과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혼자인 어르신들, 포기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윤, 정아 변호사, 미영 씨, 그리고 도움받는 어르신들 모두 모여 케이크를 자르며 재단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늘을 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 시작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단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민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열어봤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재단 이야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저도 저를 용서 못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마이너스 민수.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번에도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민수대로 자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는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식사하러 가요. 미영 씨가 불렀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산에 버려진 건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저를 따뜻한 햇살이 감쌌습니다. 제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